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어요.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될 거다.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인데 여기는 지금 한동훈 출마해야 돼. 자기랑 러닝메이트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대선 끝나고 한 2주 전에 한동훈 대표랑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느낌은 진행하면 되는 게요? 진행을 할 것도 없는데 정치를 부탁해 시작할 때가 몇 만이었어? 7만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3월에 3월 그렇죠. 3월 7일인가 그때죠. 내가 10월 30일 날인가 31일 날 첫 방송을 찍었는데 그때가 5.5일 만이었거든.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에 10만을 드디어 달성을 해서 오늘 원래 내가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 먹방, 술방, 합방 해가지고 3방을 해야 된다. 현실화될 줄 몰랐습니다. 선물이요. 감사합니다. 선물. 예고 없이 이렇게. 나도 이거 네. 전혀 몰랐던 건데. 와우. 홍영준. 감사합니다. 열어봐도 되나요? 바로 여나요? 뭔가 오 마이 갓. 아니 뭐야? 이거 제가 이런 중요한 왜 이런 사진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인데 카메라 안 보고 대본을 보고 있잖아. 사실 방송 사고도 엄청 많이 냈어. 약간 이민호 닮았는데요? 연예인 느낌이 약간. 무슨 소리야? 해상도를 좀 더 높여줘. 저는 정말 진짜 이거 어떻게 찾으셨는지 이거 안 남아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행인 인생인데 대학교 가서도 어떻게 운 나쁘게 선배한테 끼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신문만 만들었어요. 대학에 학보사 기자를 했고 이제 입사 이후에 이제 그 학보사의 수습 기자 모집 포스터를 해달라고 해서 몇 년도? 이게 2018년이니까 제가 막 이제 정치부 기자 할 때였는데 그때 이 포스터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이거는 저는 베이직 파운 때. 물론 저에게도 굉장한 흑역사인데 처음으로 리포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배우고 갔지만 굉장히 스탠드업을 잡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분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주셔서 그런데 정말 그때 영상 보면 돈을 내서라도 지울 수 있으면 좀 지우고 싶을 정도로 안에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곤혹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게스트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윤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해야 되네. 아니 뭐 소개는 없어. 그냥 합니다. 나 이런 조합은 특이해 지금. 시작할게요. 네.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 모독 코트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0만 달성을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콜라보로 이제 합방을 했습니다. 정시를 부탁해 이제 이군영 차장 그리고 권호혁 기자 두 분 모셨고요. 그리고 커튼콜의 대표 출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그리고 정시를 부탁해 제작진이 강력 추천한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저희가 드디어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짠한 큰형 모셨고 정치를 부탁해 대표 출연진 이제 바로 박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또 두 분이 저희 그 6.3 대선 특별 라이브에 또 오셔가지고 맞아요. 저희 동아일보 라이브 역사상 최장 동안 라이브를 진행했던 또 전우들입니다. 힘들었어요. 네. 할 말도 없는데 막 결과가 뻔한데. 저는 그렇다 치고 근식이 형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로지 그 커튼콜과 엮인 인연으로 우리가 의리 때문에 있었죠. 예. 하여튼 10만 구독자 달성에 이렇게 기여해 주셨는데 한 말씀 그럼 어떻게 출연료 좀 올려줘요 우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10만에서 100만 올라가는 거 얼마 잡고 있어요 기간을? 올해 안으로.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일단 목표는 원래 원대하게 잡고 갈 거면 묻고 더블로 딱 가야죠. 그렇지 묶고 더블을 그래서 좋다. 여기 20만 가자 돼 있으니까 올해 20만 정도 목표로. 그래서 제가 항상 회사에다가 그 강하게 한번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한 게 바로 있었어요. 뭐? 오늘 이거 보세요. 이 포장마차 포장마차 컨셉, 분위기. 감액 컨셉이잖아요. 뭘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뭘 준비한 게 있어요. 아마 준비됐죠? 내가 꺼내는 거구나. 뒤에 있어. 짜잔. 진짜야. 야. 자, 우와. 시원하게. 일단 소맥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0만 치고는 너무 조촐한데. 따로 모실게요, 따로. 자, 이거 한번 읽고 박수 한번 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10만 달성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건 짠부터. 10만 기념 저기 건배.
기자들이 요즘에 출입처 나가서 낮에 술 안 먹죠.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예전만 해도 그런 게 꽤 있었는데 엄청났지. 여의도 정치권도 술을 안 먹는 문화예요. 기자들 아무래도 많이 만나잖아요.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뭐 공보나 대변인 이런 거 맡으면 그러면 늘 술이었어요. 그리고 2차는 기본이었어요. 어디 호프집 가거나. 근데 요즘에는 딱 1차에서 끝난다 그러더라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예전에는 진짜 1, 2차에서 서로의 취재원과 술을 먹고 3차쯤에 이제 정치부 기자들끼리 모입니다. 뭐야? 그래서 서로 이제- 들은 걸 서로 네. 서로 공유해서 네. 확인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여기 김구식 교수님 같은 분이 한 분 포함돼 계시죠. 한 3차 정도에. 그때 이제 고급 정보들이 이제 돌고 그랬죠. 근데 그때 말 잘못하면 또 바로 그 다음에 밭글 해가지고 막 돌아 또 그걸로 곤욕을 또 많이 치러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내가 들어보니까 기자들하고 만날 때는 술을 끝까지 잘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기자들하고 끝까지 술을 먹으면서 술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은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 권력 의지가 없거나 그 사람 기껏해야 국회의원 하고 끝나는 거야. 적어도 대통령 생각하면 기자들하고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아니 뭐 그런 승부욕을 어느 시대인데 그런 승부욕을 가져요. 우리 꼰대 세대는 그랬다니까 어쩔 수 없어. 일단 진행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진영이 아니었어? 이렇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게 진행이라는 게 항상. 형이 진행을 방해한 거야 계속. 근데 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게 더 재밌대요, 사실은. 일단 다른 거보다 이제 저희 구독자 수가 앞으로 이제 뭐 20만, 40만, 100만 이렇게 갈 텐데 다른 방송들 보니까 뭐 이렇게 구독자분들에 대한 뭐 애칭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하나 지어볼 거 하는데 일단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내가 작가님이 보내주면 안 읽는데 난 이건 읽어봤어. 청계천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 동창. 동창이? 그럼 동창이라고 불러야 돼요? 응, 그러니까 동창이? 동아일보 동자에 창이라는 게 채널 아니야? 어감은 별로 안 좋은데. 누가 안 죽어? 동창회 하면 돼, 동창회. 동창회, 응. 자, 우리 동창님들 딱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 그 생각을 했어. 대한민국에서 상상력이 고갈돼서 별로 쓸데없기로 1순위로 꼽는 사람들이 교수예요. 야, 동창 괜찮잖아. 가장 지어낸다는 이름이 청계천 걸으면서 동창. 아니 좀 참신한 다른 걸 좀 생각을 난 해보면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아니 저는 고민 안 했는데 지금 저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데 나 같으면 차라리 동아리라 그러겠어. 동아리. 동아리.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그래? 아니면 동아줄이를 하거나 동아줄. 우리 시사의 정치의 동아줄이다. 동창이다. 씨. 동창이 아무리 안 동창회 하잖아, 동창회. 자 일단 잘 들었고요. 일단 그 저희 구독자분들도 의견을 주세요. 길이야 길. 아니 동아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얘기 하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 분께 치킨 쿠폰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투표를 해버려. 동창하고 동아리 놓고. 이거 진행하는 힘들었으니까 일단 한 잔 더 먹고. 정모독과 정치를 부탁해 합방인데 또 이제 저희가 정치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이거든요. 통과는 될까요? 되겠죠. 그 일단 의석수가 압도적이고 대통령이 지난번 야당 대표랑 만날 때도 그랬고 일단 결과를 뭐 청문회 봅시다, 해명을 봅시다 이런 걸로 봐서는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틀만 뭐 뭉개면 간다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야당이 여러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여론이 가장 큰 변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여론은 뭐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서 인준을 해도 크게 여론이 그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첫 인사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좀 의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통과는 되고 이제 총리 직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도 앞으로 이제 정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태도의 문제도 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여당이 워낙에 절대다수 의석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적되는 제기되는 의혹들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거든. 특히 이제 과거의 정치 자금이 지금처럼 규제가 강한 게 아닌 시절에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좀 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대통령이 일하게 해주자 이런 분위기인데 뭐 그거 가지고 여론이 뭐 문제 삼겠어요? 근데 오늘 진행되는 거 보니까 나는 사과를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처음에 이제 청문 대상자가 보면은 모두 발언하잖아요. 전혀 그게 없어. 전혀 없어요. 그건 나는 민석이 형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사과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지를 못 달아봤지만 나는 배지를 달면 사과를 자주 할 거예요. 사과하는 게 어려워? 사람은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잘못했으면 가장 신속하게 진정성 있게 정말 사과를 하면 뭐 다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첫날 이 청문회 보니까 사과하는 게 아니고 뭐 더
뻣뻣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두고두고 나는 큰 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일단은 사과 안 하시는 부분들하고 또 오히려 주진 의원 상대로 해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서 문제 제기한 주진 의원을 향해서 뭐 이제 고특검에 수사 받으니까 뭔가 이렇게 미리 선수 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복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출판 기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하는 거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책 하나 내고 몇 억을 번다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여전히 좀 낯선 풍경인데 이런 거에 대한 좀 감수성이 조금 덜 하지 않나. 저는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빠 차스 논란이라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과거 뭐 조국 전 대표 케이스처럼 굉장히 좀 격양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그 정도로 막 불거지지는 않고 약간 수그러드는 모양새거든요. 좀 차이점이 뭐라고 보세요? 차이점 딱 하나죠. 코넬 대학이 NC 엔드로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지. 뭐. 제가 볼 땐 더 질적으로는 조국 사태보다 훨씬 악질적이라고 봅니다. 조국은 동양대 총장상이잖아요. 총장 표창장 무지하게 남발합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가지고 저 난리가 나서 징역을 사는데 코넬대로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입법부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스케일이 다른 건 맞는데 네, 스케일이 그걸 워낙 이제 입시 자료로 썼다, 스펙으로 썼다라는 결정적 지금 확인이 안 아, 그 되니까. 확인 안 해주 못 해주는 거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 동일선상에서 놓고서 조국 사태하고 똑같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모르는데 그 공개 안 하잖아요. 미국 대학들은 그런 공개 안 해요. 연방법에 근데 100% 따라서 썼죠. 개인정보 100% 안 보호가 워낙 썼겠어요, 중시하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인 거고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의전원을 갔다. 뭐 국내에서 로스쿨을 갔다. 그런 그 경쟁자가 있는 조금 이제 비정상적인 스펙을 쌓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누가 피해봤지? 저는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거야. 내지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피해가. 그러니까 별로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그 청문회에서 그 김희정 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이제 와보니까 외국한 환전 기록이 없다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유령이 돈을 낸 거냐. 근데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찰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외국한 관리법에 따르면 제한이 있어요. 상하는 금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이거든. 간부들을 통해 가지고 다 호주머니에다 몇만 달씩 숨겨가지고 넣어가지고 분산해서 공항을 통과해서 가서 주는 거예요. 저도 큰아들 놈이 미국에 있는데 다 달러로 보내줍니다. 역시 한 5만 원 받아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50만 원 모아서 주고 그래요. 올려주세요. 좀. 5만 원 아닙니다. 몰라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사과라는 건 당연하고 사과의 기본 입장 뭐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는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 하나 내가지고 몇 억씩 현찰을 받아가지고 집안 장롱에다 현찰을 숨겨놓고 그걸 몇 달 안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점은 있어요. 국회의원 재산 공개 하잖아요. 연말 되면 그 재산 공개하고 안 맞는다. 근데 이런 지적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재산 공개라는 게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다를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산 공개 시점. 연말에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직 후보자로서는 재산 공개 내 이렇게 했고 그때 내가 들어오는 대로 다 썼다. 이 답변은 충분치는 않죠. 재산 공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얼마 벌어서 얼마 썼다를 다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게 국회의원 재산 공개 제도가 아니에요. 12월에 그 시점에 재산 상태만 공개하는 겁니다. 이 허점도 많아요. 그래서 출판기념회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돈을 입금을 안 시키면 이게 재산 공개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전에 보면 금고에 가지고 있다가 그게 다른 사건에 엮여가지고 확인된 분들도 있고 집에서 압수수색했는데 뭐 돈다발 침대 나오는데 밑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얼마나 부도덕해요. 아니 이렇게 단정하시지 마시고. 아, 부도덕하지. 그에 번 거 그에 다 썼다는데. 근데 그 답변이 충분치는 않아요. 그래도 6억이라는 그 이 세비 외수입이 어디서 얼마 발생했고 그걸 얼마 썼고 이렇게 지금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정말 저희는 이제 정치를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뭐 출판기념회를 뭐 없애자 뭐 그런 기사도 사실 많이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걸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유지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출판기념회를 하면 얼마나 이거 땡길 수 있는지 그 액수가 좀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른데 뭐 대표급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2022년 1월인가 2월에 여의도에서 이제 북 콘서트를 해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당 선대위가 폭파됐어요.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이 총괄 선대위가 싸우는 바람에. 근데 내가 선거는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래도 윤석열하고 김종인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럼 윤석열과 김종인 같이 만나는 자리 생각하면 출판 기념을 하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출판 기념이 본래 의도가 아니고 두 사람을 오게 하려고. 그래서 윤석열이 실제 내가 전화해서 왔어요.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전화하는데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남을 이루려고 출판 기념일을 급조해서 했는데 그때도 한 몇천 원 들어오지. 몇천 원 들어와. 단위나요? 아니 워낙 사람이 또 인망이 또 두텁고 그렇기도 하지만 책이 또 워낙 좋고 몇 부 팔리셨는데? 팔리는 건 별 생각 안 나요. 들어온 돈만 어떤 돈만 생각나지. 의원님은 혹시 저는 현직일 땐 출판 기념회 안 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했고 이제 정치 입문할 때 했어요. 그때 했는데 그때야 뭐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 한 2천만 원? 근데 예를 들어서 다선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에 어마어마하지 그러면. 여당의 뭐 상임위원장급 그럼. 이러면 그거 알 수 없어요. 제가 봤던 가장 호황인 출판 기념회는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양정철 실장님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무슨 콘서트장이 가득 차고 거기에 뭐 약간 국무위원들이 거의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도대체 뭔가 막 굉장히 엄청 호황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조그만 카페에서 했어. 잠실 체육관에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득 채운 사람도 있어요. 지난해 우리 당의 총선 공약 1호가 정치개혁 1호가 출판 기념회 금지였어요. 이거 금지시켜야 돼 사실은. 역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주제로 아예 넘어갈게요. 네. 특검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특검이 좀 속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검보 임명도 빨리 되고 또 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구속 만료 전에 뭐 재구속한다는 얘기도 있고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시간이 없잖아요.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때 특검 중에 이번 그 특검이 조금 수사 기간을 길게 보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에 이제 수사 다 마치고 관련자들 다 기소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검찰이면 모르겠지만 검찰의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특검은 이제 인력 파견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력하고는 다르거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16개예요. 그러니까요. 많아요. 가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게 파견 많이 받아서 수사를 동시에 한다 그래도 쉽지 않고 결국에는 이게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될 거예요. 병합하든가 비슷한 의혹들은 아니면 가지를 쳐가지고 그냥 의혹 수준인 거는 다 이제 정리를 하든가. 결국 이제 내란 특검이 관건인데 지금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외환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이거는 검찰 수사에서 아예 접근을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그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 그래서 이게 계엄의 동기하고 다 직결된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내실 있게 수사되느냐가 내란 특검에서는 관건이 아닌가 싶고 세 특검 중에 그나마 그 중에 쉬운 거는 저는 최혜병 특검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결국 대통령 경로 누가 지시했나 이것만 밝히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성과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특검 자체의 수사의 그 흐름들을 전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불파장이 제일 걱정이에요.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고 최혜병 특검에도 그 당시에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분이 우리 당 국회의원 하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뭐 말할 것도 거기에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궐선거, 지방선거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계엄 특검에도 우리 당에 관계되신 분들을 소환할 거리가 있을 거라고 봐요. 세 특검 모두 특검이 본격화돼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 소환 조사만으로 일단 뭐 텔레비전에서는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닙니까? 특검의 가동과 여기 개시는 우리 국민의힘의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 엄청날 거다. 저는 그게 가장 큰 파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치는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수사 상황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쓸 것이냐. 또 그 장면이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최근에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뭐 오히려 잘 됐다 나오겠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나오는 부분 그리고 그 장면 이런 건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히려 잘 됐다 이 얘기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전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낭설이고요. 허장성세. 거짓말이고. 허장성세. 물론 이제 몸이 아플 수도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예. 그냥 몸 아프다고만 해석하기에는 결국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검찰 수사 피하는데 특검 수사라고 안 피하고 싶겠어요. 일단 소나기가 먼저 내리니까 검찰 수사가 그거부터 피하고 나중에 또 이제 특검이 그 다 이제 구성 완료하고 관련자들 수사하고 소환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심리인 것 같고 포토라인 쓰겠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정부 시절에 그냥 대면 조사하고 그걸 위야무야 해가지고 끝내려고 그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명품백 사건. 근데 지금 뒤집히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검찰의 소환도 다 피했어요. 아프다는 이유로,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 특검 소환에 뭐 우물쭈물 대거나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하고 이러면 바로 구속 사유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 가능성이 높죠. 열한 혐의 말고 공무집행방해 이 혐의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등등을 이유로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7월, 김건희 8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까지 예상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사이에 좋은 일도 아니고 예상해보라 그러더라고. 그 사이에 우리 8월달에 전당대 치러야 돼. 그러니까 전당대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히려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되면? 특검이 지금 수사 이 불똥이 어디로 튀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8월에 전당대회 못할 수도 있어요. 후폭풍이 어떻게 불지는 아무도 판단을 못하는데 일단 전당대회는 일단 쇄신파하고 구태파 이 둘 싸움일 거 아니에요. 특검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탄압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학에서 안보 결집 효과라고 바깥에 적하고 싸우게 되면 결집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결집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 뭐 내부 총질하지 말자. 근데 중진들 몇 명 소환하고 윤상현 소환하고 뭐 추경호 소환하고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거 우리 당 다 죽는데 무슨 뭐 여기서 무슨 개혁이냐 나발이냐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갑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특검의 여파가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미칠 후폭풍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어떤 측면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자연스럽게 좀 전당대회 부분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야가 지금 다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들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될지 취재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 보셨을 때는 물론 시기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분이 좀 당대표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민주당 누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출마하는 장면만 봐도 누가 될지 금방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아, 역시 예언가시네요. 역시. 박찬대 의원이 되죠. 거의 저는 정해졌다고 보고 1년 임기를 채우는 보궐 당대표 선거인데다가 지금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누가 대통령 임기 첫 해를 잘 서포트할 건가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정청래 의원도 어쨌든 자기 메시지가 분명하고 돌파력이 있는 의원이지만 개성이 너무 강하다. 그에 비해서 박찬대 의원은 본인도 뭐 플레잉 코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스타 플레이어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딱 맞춤형 지금 메시지예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근데 왜 정청래 의원은 출마하냐? 그분이 이제 정치도 오래 해서 경험도 많고 모르지 않을 텐데. 차기죠, 차기. 내년에 또 전당대회를 하니까. 이게 당권이고 대권이고 이 처음 하는 것보다 재수 삼수가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저도 박찬대라고 봐요. 지금 이번에 김병기 서영교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김병기라는 사람은 서영교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 차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국회 의원들 생각도 이제 취임 초기에 이재명한테 그래도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을 빛나게 하는 조연 역할을 해야지 본인이 주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박찬대가 오히려 좀 조용한 조연 역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정청래는 아무래도 좀 자기 장사를 할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이제 대선 끝난 직후에는 정청래 의원이 이제 워낙 전당대회에 대한 의지가 예전부터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고 도리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대표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측근들도 그래도 한 텀 쉬고 다음 당대표가 이제 총선의 공천권도 영향력을 가진 본인들끼리도 알자 중요한 당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쉬고 나오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한 1, 2주 사이에 갑자기 이제 출마 쪽으로 무게가 좀 기울었는데 아니 그 개인의 의지라고만 보기가 어렵죠. 그거는 결국 이제 대통령의 의중도 어느 정도 거기에 투영이 돼 있을 거고 이른바 당내의 그 친명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했겠죠. 그리고 임기 첫 해가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으로 보면 총선 공천권 갖는 당대표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이재명 정부 임기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에도 정부에도 뭐 정치인들 개개인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방송 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돌돌이와 턱걸이 말고 턱걸이 대결이다 이 얘기 있었잖아요. 최근 사이에 또 이제 뭐 김재섭, 뭐 김용태 이런 젊은 분들이 또 나올까 말까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나요? 두 분이 나올 생각을 하고 저는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쇄신파 후보들이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죠.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연락해서 한번 만나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두 분이 또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젊은 피고 그다음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이든 저는
김재섭 의원이든 나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쌍수를 두고 환영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마음이 좀 정해졌어요? 원래 어쨌든 교수님은 계속 저는 나가라 이제 나가라. 출마를 하는 게 맞다고 네. 보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당이 전당대회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6월 30일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를 꾸릴 가능성이 큰데 이 비대위가 어떻게 꾸려지고 비대위 성격이 어떻고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어떻게 스케줄링을 할지는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서야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의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어요.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될 거다. 근데 지난 대선 경선 결과가 좀 달랐잖아요. 그런데다가 당 주류하고 불화의 골이 굉장히 깊어요. 이건 거의 불구대천 수준이에요. 신님들도 한동훈이 되면 자기 죽는다. 이 생각이 너무 명확해서 아마 사력을 다해서 막으려고 할 거예요. 지난 전당대회처럼 출마가 곧 당선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거냐. 지금 만약에 전당대회 나왔다 떨어지면 한동안 상당히 재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승부를 걸어보기에는 먹을 게 별로 없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에 잘못되면 또 흔들어가고 또 낙마하고 또 친윤들이 말도 안 들을 텐데 출마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현재로서.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인데 여기는 지금 한동훈 출마해야 돼. 자기랑 러닝메이트 돼가지고. 저도 그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대선 끝나고 한 2주 전에 한동훈 대표랑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느낌은 그러니까 형님 같은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자꾸 나가라 하서 그런지 나가는 쪽으로 좀 기울었는데 일단 본인이 몇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 상황.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거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대응할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는 게 이제 본인 생각인지 주변 사람 얘기인지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제일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이제 위헌정당 심판 해산 가능성까지도 두고 정말 자기가 출마 안 하면 뭔가 이 당이 정말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형님과 의견 다르게 일단 좀 쉬셔야 된다. 제 기억나는 게 그때 한 2023년도에 그랬을 때 자기 검사 이제 끝나면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이제 로스쿨 교수 같은 거 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제주도를 갔다 오셔라. 해외를 나가라 그랬더니 해외는 못 가겠다. 그럼 제주도를 가라 그랬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아직 안 가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땐 다음부터는 이제 황영준 기자하고는 연락이 안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제 생각에는 저 한동훈 전 대표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들은 다 사랑해서 말리는 거예요. 또 희생양 되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니까 이번엔 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년 7월달 전당대회랑 좀 다른 게 그때는 총선 패배했지만 전당대회를 나와서 당대표를 압도적으로 돼서 당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는 어려웠던 게 윤석열이라는 현직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당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찍어 누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압박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여당 대표 때 윤석열이라는 절대 권력의 대통령이라는 그 암적 존재가 있었던 시기에 대표하고 지금은 야당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저는 우리 당이 쇄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이걸 또 한 1년 늦추잖아요? 그러면 스물스물 아메바처럼 태어나가지고 뭉쳐가지고 또 자기들 이권 모아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하면서 개판 치고 또 나몰라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정치라는 게 어떤 타이밍, 시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계산하고 고른다고 그럼요.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도 돌파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상황으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한테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나갔을 때 무슨 말을 할 거냐. 그러니까 달라진 말이 있느냐. 지금까지 이 보수 정당 쪽의 정치 언어라는 게 사실은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은 조금 그거와 다른 언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건 이제 여당 시절에 법무부 장관으로 절대 다수의 야당 의원들한테 둘러싸여서 받아치면서 주는 카타르시스였어요. 그거 말고 지금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무슨 반명 뭐 사법 리스크, 586들의 위선, 후한무치 이런 걸로 야당 못해요. 그걸 넘어서서 정권을 견제하면서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언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출마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 마무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동아일보 구독자 애칭을 저희가 이제 응모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 주신 3분을 뽑아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치킨 쿠폰과 함께 이게 모인 자리에 초대해서
오픈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가지고 오고 싶어 하신 분이 있을까요? 옛날에 보면 라디오 잘 나갈 때 라디오 방송하다 라디오를 한번 오픈할 때가 있잖아요. 공개 방송. 공개 방송, 그렇지. 공개 방송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황영진 앵커라든지 우리 권 기자님이나 우리 차장님 같은 경우는 잘생겼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올 거라고. 우리 교수님 팬이 많이 그건 물론 그렇고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보다는 저 지지자가 많아요. 마무리 좀 할게요. 아, 예. 정시를 부탁해 함께한 업종 모델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세요. 공개 방송이 공개 방송.